안녕하십니까. 구형식의 취재 수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디올백을 전달했던 최재형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최 목사님이 최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 최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또 오랜만에 이제 봬요. 몇 개월 그렇습니다. 만에.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디올백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로 물론 조금 있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거의 이제 대외 활동을 중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4개월 동안 거의 이제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그런 게 디올백 공개가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까요? 네, 뭐 저보다도 이제 국민분들이나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디올백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예, 잠복하고 또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도 보통 그냥 총선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같이 투표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것도 전략적으로 서로 부부가 떨어져서 몰래 경호를 철통 경호를 하고 각각 따로 투표를 하고 또 넷플릭스 CEO 왔을 때 또 이렇게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또 이렇게 활동을 잠시 했고 또 그 후에도 뭐 외국 정상이 최근에 왔을 때도 활동을 했지만 사진에는 공개를 안 한 거죠. 예, 공개를 안 했죠. 네. 그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자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러면요. 예. 예. 오히려 너무 그렇게 결벽증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국민들이 뭐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대외 활동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예.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대통령 사진은 아웃풋으로 처리하고 영부인의 사진을 인풋으로 메인으로 처리하고 숫자도 6대 13 뭐 이런 쪽으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 이런 모순들 또 영부인이 대통령실에 출근해 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하는 이런 모순들 그리고 이권 개입 인사청탁 이런 거 하는 모순들 이런 거를 국민들이나 기자들 또 제가 지적을 한 거지 네. 기본적으로 수행할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단 등 야권이 한 190석 이상을 얻으며 승리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승리의 배경에는 이제 목사님이 그런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전달한 것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또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부는 그게 이제 기초가 됐고 네. 이제 막바지에는 이제 대파 사건이 이제 정점을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더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이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안 건데 어쨌든 지난 1월에 한 보수 성향의 단체가 목사님을 스토킹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혹시 고발한 단체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스토킹으로 고발한 예. 단체요? 예. 모릅니다. 지금 뭐 저는 예. 특정한 경찰서에서 네. 저에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우편물로 뭔가 출두 명령서가 발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당사자인 저는 모르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예. 보통은 이렇게 고발당하면은 보통 이제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피고발인 인지하도록 보통 이제 통보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그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또 통보를 하고 이제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러면은 이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은 언제 그러니까 통보받은 적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인지하셨어요? 사실대로 제가 밝힐 수밖에 없군요. 예, 한번 특정 언론과 특정 기자 이름을 밝혀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JTBC 윤정주라고 하는 기자가 한 3주 전에 3주 전에 예, 연락이 왔어요. 한 3, 4주 됐나요? 거의 총선 기간인데 연락이 와서 제가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당신이 당했다 그러면서 소회를 밝혀달라고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사자로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고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발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죠. 소회를 밝히느냐. 우리 변호사께서 담당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분 통해서 내가 확인해 보고 나서 연락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또 집요하게 연락이 와서 그 고발 내용을 요약을 해서 또 보냈더라고요. 그 기자가 텔레그램으로. 아니 근데 보통은 피고발인도 고발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권과 이 JTBC의 미락과 이런 정권에 유착된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했더니 뭐 말을 빙빙 돌리면서 요약을 해서 주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 요약본 가지고는 나는 말할 수 없다. 네. 뭐 내 소회를 밝히려면 전문을 읽어야지. 네. 요약본 가지고 내가 요약본이 당신의 그 의견이 요약을 했다는 건 서머라이즈가 된 거는 너의 그런 그 의견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난 그거 가지고 내 소회를 밝힐 수 없다. 소회를 밝히고 안 밝히는 건 또 내 자유니까 인터뷰는 정식으로 거절하겠다 했는데 또 연락이 와서 집요하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주 집요하게. 네. 그 밤낮으로 전화가 오고 텔레그램을 띄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요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도 이 젊은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거절하니까 뭐라고 막 나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또 답장을 보냈어요. 그 말에 대한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그걸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그리고 끝났는데 지난 금요일 날 JTBC가 이제 첫 방을 가장 먼저 한국의 언론 중에서 이거를 대서특필한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에 JTBC가 먼저 보도를 하고 3시간 이내에 전 방송과 신문 언론에서 인터넷 매체에서 이거를 일제히 보도를 한 거죠. 예. JTBC와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보조를 맞춘 건지 JTBC를 따라서 한 건지는 내가 확언할 수 없지만 JTBC가 선발대로 보도를 하고 나머지 언론들이 따라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가 알아보니까 분명히 경찰 측에서는 담당 경찰들은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것만 언급을 해줬지 입건을 한다거나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JTBC 윤정주 기자는 JTBC 측은 데스크 측은 제가 마치 스토킹을 한 걸로 간주를 해서 그런 쪽으로 선정적인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쓴 거죠. 담당 경찰서는 경찰관들은 뭐 입건을 한다, 수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아무도 없답니다. 우리 변호사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윤정주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입건을 하고 뭐 물론 이제 접수가 되면 뭐 입건과 이렇게 관련된 법적인 뭐 게 절차긴 어떻게 한데, 뭐 이제 절차가 있겠지만 네. 수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입건을 한다 이런 방구도 고발장만 접수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디올백 사건이 첫 보도가 됐을 때 그 시리즈가 1탄부터 4탄까지 나갔잖아요. 예. 첫날부터 나흘 동안 이게 연속으로 시리즈로 나갔는데 둘째 날 JTBC의 구혜진 기자라는 여성 기자가 네.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하고 이명수 기자한테 요청을 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줬는데 그것을 완전히 왜곡하고 굴절해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JTBC가 디올 사건을.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JTBC를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JTBC가 그런 아주 정권을 측면 지원하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봐서 저는 좀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고발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고발자는 당연히 아는 거고요. 자기가 고발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피고발인은 이제 경찰에 통보가 있어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통보가 있기 전에는 거의 알 수가 어렵고, 다만 이제 기자는 이제 특수한 그 업무 영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취재원을 통해서 경찰관들이나 수사관들이라고 하는 그 취재원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전혀 뭐 알 수 없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JTBC 기자가. 뭐 정권에서 던져주는 거 다 받아서 사인이 맞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 JTBC 기자가 어쨌든 요약된 내용을 알려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요약된 내용은 또 뭡니까? 그러면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뭐 지금 기사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기사 예. 내용하고. 기사, 그리고 저희 변호사께서 이제 열람 신청을 해서 그 카피본을 고발장을 입수를 했는데 고발자가 누군지 다 지웠어요. 화이트로. 그래가지고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도 고발자가 누군지.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소초경찰서로 넘어갔고요. 네네. 소초경찰서 입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네네네. 그랬겠죠. 판단을 한 건데, 혹시 뭐 소초경찰서에서 뭐 조사받거나 통보받거나 뭐 한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문자, 전화, 우편물, 인편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제가 인지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이거는 완벽한 뭐 수사기관의 언론 플레이 같은데요. 그렇죠. 네. 수사기관의 언론 플레이,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본부나 서울경찰청이 정권과 유착돼서 언론 플레이를 했든지, 아니면 정권이 맞바로 언론기관과 유착을 했든지, 아니면 이 세 기관이 정권과 언론 그리고 경찰이 같이 공조해서 그렇게 유착이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네.